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글교육대표 최성윤입니다. 네, 오늘은 제 전문 분야를 가져왔습니다. 독서 논술입니다. 제가 독서 논술을 가르치면서 가장 흔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국어는 안 가르치시나요? 네, 국어도 가르칩니다. 더 정확히는요, 국어를 가르칩니다. 왜 독서 논술과 국어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지 좀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이해는 되죠. 우리나라의 어떤 과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제 풀고 성적 내야 되는 거니까 국어 문제집을 풀지 않으면 국어를 안 가르칠 거라는 생각. 네, 그런 오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네, 오늘 제가 같이 나누는 이야기의 제목이 독서 논술과 국어 교육이에요. 이게 이제 파트 1이고요. 왜냐하면 국어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내용이 이제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 이야기를 제가 요 시간에 같이 나누고요. 요 다음번에는 고등학교 국어. 고등국어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우선 국어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결국은 잘 읽는 것이죠. 그렇죠. 잘 읽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읽는다는 것이죠. 네, 읽고 기억하고 개념을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정독 습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글교육에서 가장 처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 공을 들이는 부분은 정독학입니다. 정독. 대충 읽거나 훑어 읽거나 지그재그로 읽거나 요새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하도 스마트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선 처리가 지그재그예요. 그래서 대충 이런 뜻이겠지 넘겨짓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속독학원 정말 안 됩니다. 속독. 네, 초등학생이 무슨 속독이 필요해요, 속독이. 속독학원들의 멘트가 뭔지는 뻔히 알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수능 가봐라, 지문이 길어졌다, 그걸 다 읽고 문제 풀려면 불가능하다, 그러니 빨리 속독의 기술을 터득해야 된다. 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독을 찍고 가야 돼요. 네. 정독과 다독으로 넘어가지 않고 속독으로 직행하는 것은 그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글을 대충 훑어 읽고 추론하고 넘겨짓기 하고 어떤 애는 속독 한 3년 다니다 온 애가 있는데 칼럼을 읽고 요약해 봤더니 저는 이 글의 주장이 이거라고 느껴요 이러더라고.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면서. 네, 조금 격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속독보다는 정독입니다. 예, 저희는 정독 훈련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읽는 텍스트의 어떤 그 난이도와 두께를 늘려가는 거죠. 네, 이거는 기존의 독서 논술 학원들에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기존의 독서 논술 학원들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5페이지, 10페이지짜리 지문 읽고 문제 풀어요. 그리고 써봐라 해도 겨우 2-3문장 쓰는 문제 있고 가끔 뭐 독서록 같은 거, 독서 감상문 같은 거 쓰는 거 있고 그 교재 다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독서 논술 시작하기 전에 저도 대충 독서를 이렇게 지도하고 싶어라는 그림은 다 있지만 안 해본 분야였을 때 기존의 독서 논술 좀 도움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 프랜차이즈 가입을 합니까? 이제 그런 조건들을 다 봤어요. 결국은 책 장사였습니다. 책 장사. 야, 가맹계약서 쓰고 계속 책 팔아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책 내용들이 결국은 막 그 유명 작품 작가 얘기 나와도 다 써머리를 대고 축약해놓고 톨스토이 축약해놨는데 그 톨스토이 문장도 없고 이제 줄거리만 있어요. 그 보면서 조잡하다고는 뭐하러 이걸 이 교육비는 또 몇백만 원 내야 되더라고요. 이 수준으로 할 거면 내가 그냥 바로 해도 낫겠다 해서 시작한 거예요. 네, 특정 독서논술 학원을 비방한 것은 아닙니다. 네. 독서논술 학원에서 두꺼운 책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은 학원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생글 교육의 선생님들은 학사, 석사 이상 다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한 책을 읽어도 배경 지식을 빵빵하게 아이들한테 같이 공유하면서 책 속에 교사가 같이 들어가는 수고를 합니다. 비효율적이죠. 매우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소모가 크죠. 네. 그러나 모든 지점 선생님들, 원장님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네. 너무 힘듭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 지론이기 때문에 다들 목이 쉬어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꺼운 책으로 넘어가지고 좀 더 깊은 책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네. 이게 가능해지려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몰입과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몰입과 상상. 사실 이것은 학습 능력의 문제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뇌 발달 자체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글을 읽고 상상하면서 뇌가 풀가동됩니다. 네. 그 경험이 더 몰입하게 만들어주고 더 상상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물론 추리소설이나 연애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은 특별한 지도 없어도 그런 몰입과 상상으로 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을 통해서 국어 실력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꼭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조금 딱딱하고 묵직한 책들 그냥 던져주고 아이들한테 알아서 읽어봐. 그 다음 주에 다 읽어왔지. 그 다음에 서머리 해주고 글짓기 하자.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요. 예를 들자면 동물농장을 읽는다. 동물농장 저희가 초등학교 5, 6학년들 읽고 있는데 조지 오웰 작가가 살던 시대,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담아내고 있는 시대 배경,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 말기부터 네, 제2차 세계대전 얘기까지 다 역사 설명해주고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 얘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풍자소설이라서 이것과 이것을 매칭시켜야 돼. 예를 들면 거기 나오는 나폴레온이라는 돼지는 스탈린을 얘기하는 거야. 다 알려줘요. 디테일도 알려줍니다. 디테일도. 네. 웬만한 독자들이 잡아내지 못하는 동물농장의 조지 오웰 작가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집어넣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읽으면서 선생님은 이건 뭐였죠? 선생님 거기 나오는 힘 좋은 말 복선은 그러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노동자 계층을 상징하는 거야. 아 그렇군요. 이렇게 문답하면서 읽어가기 때문에 일단 몰입이 쉽습니다. 그렇죠. 배경 지식을 먼저 주는 거죠. 선배경 지식 후독서. 또 하나의 방법은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초반에 낭독을 기가 막히게 해드립니다. 네. 그럼 아이들은 책 속에 훅 빨려들어요. 이야기를 듣듯이 또 눈은 책을 따라가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한 작품을 읽어낸 다음에 글짓기도 하고 토론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몽실 언니를 읽는다 똑같아요. 그냥 던져주고 숙제야 다음 주까지 다 읽어와. 그 다음에 다 읽어왔지 독후감 쓰자. 독후감 모범적인 예시는 이런 거야. 자 써봐. 이거는 기만입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생글교육은 그렇게 교육하고 있지 않아요. 몽실 언니를 읽으려면 권정생 작가 그리고 권정생 작가 선생님인 평소에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주제로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인지 그리고 몽실 언니의 배경이 되는 일제 후에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이야기까지 싹 다 훑으면서 거기 보면 좌이구익 갈등도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설명해 줘야죠. 왜 이랬어요? 또 80년대 권정생 작가가 이것을 썼을 때 군부 독재로부터 굉장한 압박을 받았죠. 야, 공산주의자를 너무 좋게 묘사한 거 아니야. 이건 빼. 자, 검열을 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정생 작가는 맞짱을 뜨시죠. 차, 이런 디테일까지도 얘기해 가면서 다 읽고 나서 그 독서 감상문을 쓰는 거죠. 자, 이런 패턴으로 초등학교부터 쭉 올라가서 중학교 3학년쯤 되면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논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디자인한 대로 대략 늦어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왔다라는 전제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선생님 국어 얘기하신다면서요. 자, 보세요. 국어입니다. 이게 국어예요. 최근에 이 서울 지역의 가장 큰 국어 학원 중에 하나를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 방문했어요. 원생이 400명인가? 그래도 국어 과목이 400명이에요. 생글에 대해서 듣고 생글의 프로그램을 블로그에서 보고 자기가 아이가 있으면 여길 보내겠다. 도대체 뭔가 더 배울 게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프로그램도 제가 듣고 제 프로그램도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생글의 이 독서 논술 교육은 최고의 국어 교육입니다. 이랬어요. 최고의 국어 교육입니다. 본인이 강남바닥에서 그 입시 이런 국어 하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국어 교육을 하고 계셨네요. 네. 그래요. 이거 국어 교육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국어라는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도 추가는 돼야 되겠죠. 그것을 그러면 안 합니까? 합니다. 자,
초등학교 과정에서 국어 이러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저학년부터 쭉 가볼게요. 자, 일단 비유에 대한 거 속담 관용구부터 네, 그 다음에 한자 어휘, 나중에 되면 국어 개념 어휘들, 그 다음에 맞춤법, 또 뭐도 있죠? 고학년 되면 사자성어 이런 거 다 나오죠. 그거 다 해요, 저희. 예, 저희 5, 6학년들 되면 사자성어 저랑 한 200개씩 외웁니다. 다 해줍니다. 사자성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다익선 이런 거 하나 나오면 그냥 뜻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 항우와 유방 얘기 해주면서 다다익선 얘기해줍니다. 정말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초등학교의 국어책에 나오는 개념어휘 싹 다 정리해줍니다. 이거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품들을 깊이 있게 읽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국어과정 정도에서는 충분한 내용이겠죠. 자, 그러나 중학교 국어로 들어가는 순간 조금 더 섬세하게 갈라지죠. 문학, 비문학, 문법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건 고등학교 국어도 큰 틀에서는 같죠. 자, 문학, 비문학, 문법이에요. 자, 중학교 가면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 읽기 가면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문학 영역이에요. 논설문 읽기랍니다. 제가 신문에서 그 주에 가장 핫한 이슈를 담고 있는 것을 주로 많이 갖고 오는 편인데 이 신문 칼럼 중에서 정치, 경제, 국제, IT, 진보 보수 안 따지고 다 갖고 와요. 그 정직하게 조선일보는 뺍니다. 나머지는 중앙동아도 보고 한겨레 경향도 보고 다 같은 이슈가 있으면 같이 봐요. 심지어는 경제 칼럼을 읽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칼럼을 읽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 다 알려줍니다. 자, 금리가 뭐야, 통화량은 뭐야,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야. 자, 그러면서 읽고 난 다음에 자,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지? 이야기해봐. 선생님, 이 사람은요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반대되는 칼럼도 읽어요. 자, 인플레이션을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기사. 네, 그러면 거기에 주장을 또 보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이런 이유로 우려하는 분이 있는데 요런 이유로 꼭 그렇게 우려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야. 자, 이 두 가지 칼럼을 읽으면서 아이들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경제, 정치 이런 식으로 비문학 공부 다 합니다. 칼럼을 저랑 읽으면서 그 주의 시간이 조금 어려웠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해요. 아직 머릿속에 그날 읽었던 또 그날 들었던 그런 키워드들이 살아있을 때, 기억 속에 있을 때 5분이면 천천히 하나씩 읽으니까 보통 3편 정도니까 집에 가서 그거 읽고 꽂아놔라. 자, 그러면 비문학 약한 애들도 요거 꾸준히 한 애들은 중1, 2, 3학년 이만큼을 읽었기 때문에 굉장한 그 글 읽는 능력을 확보합니다. 물론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안 되는 애들. 거의 한 2, 3% 정도인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해봐라. 자, 수업 시간에 어려웠지. 그럼 다시 읽어라. 절대 안 읽어요. 버리고. 정말 그 속상한 얘기인데 아니 아이를 거기에 2년을 보내는데 비문학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이거 하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가르쳤고 근데 애가 안 읽었죠. 네, 속상합니다.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애가 안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애한테 야단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네, 그래요. 모든 아이가 저랑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압도적인 다수는 생글을 다니면서 적어도 중학과정에서 비문학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 많아집니다. 네, 이렇게 졸업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웬만한 글은 던져봐라. 자기는 글이 어려운 아이는 잘 없어요. 글은 괜찮다. 자, 그러니 비문학 다루고 있죠. 문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고전 읽기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문학 읽기를 합니다. 뭐 박경리 문학도 읽고 도스토옙스키도 읽고 그래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 배경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읽어요. 거의 어떤 책은 웬만한 그 학부 수준에서 읽는 수준까지 제가 풀어줄 때도 있어요. 왜? 문학은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니까. 자, 문학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은요. 중학 과정에 나오는 문법 개념 다 수록되어 있는 문제집을 놓고 한 땀 한 땀 설명 다 해가면서 의문론부터 문장론까지 문제풀이까지 싹 다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어교육 중학교 초등학교 사실은 생글 독서 논술에서 다 하고 있는 셈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과정에서의 국어는 요거는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시험을 치기 전에 아이들이 이 중학 국어는 약간 암기 과목이다라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뭘 해야 되냐? 평소에 저랑 이런 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시험 전에는 대부분 학교 국어 선생님들은 그 프린트물 나눠주시거든요. 네, 그걸로 수업을 해요. 교과서는 제껴놓고 거의. 그러면 시험 문제는 죄다 프린트물에서 나옵니다. 네, 일주일 전까지는 프린트물에 이해 안 되는 건 없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납두고는 외워야죠. 그러니까 중학과정에서의 국어 시험은 암기 과목이에요. 네, 암기 과목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암기 과목이에요. 그 시험 기간에 바싹 외우는 거를 해야 국어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만 잘해줘도 90점 이상 못 받으면 바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중학과정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주 자신을 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고등학교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자, 요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생글 독서논술은 독서논술, 문학, 철학, 역사, 융합 수업 그러면서 국어 과목도 잡아주고 또 요 다음 편에 사회와 역사 과목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